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검정고시, 졸업학력 검정고시 도덕 기본서 강의를 맡게 된 임채정입니다. 저희 오리엔테이션 시간에서도 만나 뵀었죠. 그쵸? 제가 사실 재피하라면서 굉장히 쑥스러웠었는데, 네, 사실 뭐 그거랑 관련 없이 강의는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제가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재밌는 강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재밌는 강의 준비했기 때문에 듣다 보면은 어느새 내가 이렇게 도덕 실력이 늘었나? 라는 부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었던 때로 그대로 4단원으로 총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세부 목차도 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다 기억이 나시진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찬찬히 말씀드리면서 수업 진행할 거니까요.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 상태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원이죠.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네, 바로 맞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루게 될 큰 타이틀은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라는 타이틀을 다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라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드리고 재미있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우선은 도덕적 주체는 나다, 나 자신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바람직한 삶을 어떻게 하면 영위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도덕적 주체로서 내가 여러 가지 권리를 하는 것도 좋다. 그랬을 때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제대로 책임을 한번 져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파트가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라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총 8개의 챕터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큰 타이틀은 4개의 타이틀이지만 제가 분명히 일반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파트 중에서도 우리는 일반 과정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우린 도덕의 의미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도덕의 의미의 키포인트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도덕은 자율성을 전제로 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덕이라는 것은 핵심적인, 그러니까 자율성을 전제로 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규범체계임을 이해한다는 부분이 바로 포인트고요. 이를 위해서 인간의 삶 속에서 도덕이 얼마큼 중요하냐라는 부분을 체크하고 가는 파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도덕과 과목에서 시험 문제로 출제되기도 하고 공부할 양이 좀 제일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욕구와 당위에 대해서 좀 보고 넘어갈 텐데요. 여러분들 욕구란 단어 뭔지 아시죠? 그쵸? 내가 뭘 원하고요, 뭐 하고 싶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 불타오르고,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린 바로 욕구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 있죠. 욕구는 바로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우린 욕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다, 내가 뭘 먹고 싶다, 그쵸? 그런 부분들을 우린 다 욕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배가 고플 때 먹고 싶어 하는 거.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먹는 거? 네, 전 요즘에 이렇게 매운 게 땡깁니다. 네, 저는 사실 그 쪼끄미 볶음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 맵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하죠? 뜨겁고 막 이거 땡기신다고 하는데 저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기보다는 이상하게 그냥 갑자기 막 매운 게 땡기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입에 또 침이 고이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우린 욕구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운동할 때 이기고 싶어 하는 거. 여러분들 운동 좋아하세요? 저 운동 굉장히 좋아하는데 운동 중에서 저는 이제 좀 대결하고 이런 운동 좋아해요. 개인전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뭐 검도나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것들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럴 때 이기고 싶어 하는 것들도 우리는 다 욕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능은 이런 여러 가지 이기고 싶어 하고 먹고 싶어 하는 것들로 인해서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죠. 인구 문명하고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게 되면 사람은 만족감, 그 다음에
행복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만족감, 행복감 느끼면 어때요? 더 하고 싶죠? 더 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종류가 있습니다. 물질적 욕구와 정신적 욕구로 나뉘게 돼요. 네. 그 중에서 물질적 욕구 같은 경우는 의식주에 관련된 거고요. 정신적 욕구는 제가 별표를 한번 해봤어요. 정신적 욕구는 참된 것.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한자로 나타내게 되면 진이죠, 진. 진선미할 때 진. 그렇죠? 선한 것. 그다음에 선. 그다음에 아름다운 것. 미.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 욕구에는 진선미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르게 될 때는 뭐 성까지도 다르게 돼요. 진선미 성. 네, 그렇기 때문에 욕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원하는 것이다. 뭐 이기고 싶어 하거나 먹고 싶어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욕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파트부터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쉽죠? 네, 그런데 욕구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욕구가 있다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욕구가 막 생기는데 그것을 막 무리하게 제어하거나 이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욕구를 제어하게 되면 사람이 되게 욕구 불만이라는 거 아시죠? 그런 게 쌓이게 돼서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욕구가 있다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욕구를 채우게 되면은 되게 즐겁지만 중요한 것은 채우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고통스럽거나 좌절감 같은 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욕구를 채우면서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인간의 욕구가 또 개인 간의 욕구가 충돌하는 경우에는요, 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한 해결 절대로 할 수 없고요. 인간의 그 욕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위라는 것이 바로 필요하게 되는데, 그럼 당위라는 것도 뭔지 한번 알고 넘어가야겠죠. 당위라는 것은요,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것이나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래서 당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단어의 뜻을 몰라서요, 문제를 못 풀 수가 있어요. 단어의 뜻을 몰라서. 그거 진짜 억울합니다. 도덕이라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점수는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어의 뜻을 몰라서 틀리면 정말 억울하다는 것과,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 설마 무슨 단어의 뜻을 몰라서 무슨 문제를 왜 못 풀어? 못 풀어요. 네, 못 풀어요. 제가 계속 보면서 보다 보면 아, 어떻게 실수했어요? 라든가 그거 단어 뜻이 뭐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어 같은 경우에 좀 뜻이라든가 풀이 같은 거 좀 중점적으로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당위는 해서는 안 되거나 해야 되는 것을 말을 하고요. 의미는 마땅히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우린 당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람직하고 올바른 것에 대해서 이성이나 양심의 명령을 우리는 당위라고 합니다. 그래. 이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 당위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 절제도 가능하게 해요. 제가 무조건적인 절제는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절제도 가능하게 하고요. 바람직한 욕구 충족의 기준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갈등하고 오해를 예방하기도 해주고요. 우리의 삶을 바로 이끌어주고 도덕적인 삶을 이끌게 해준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봐야겠죠. 첫 번째는 욕구에 대해서 봤죠. 두 번째는 당위에 대해서 봤어요. 그러면 욕구와 당위에 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건데, 욕구와 당위는요, 함께 있어요. 함께 있는데 조화를 이루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욕구가 막 무조건적으로 일어난다고 해서 그걸 다 풀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또한 욕구가 막 생기는데 그 욕구를 다 제어하면서 살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지만 공존하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내 욕구를 채우고자 당위를 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보죠.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면서 결국 나한테도 피해를 준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친구들을 만났어요. 술집에 갔어요.
예를 들어서 어른분들도 이거 보고 계시죠? 술집에 가서 술을 이제 반가워가지고 뭐 먹고 있는데 너무 흥이 나가지고 조금 시끄럽게 얘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그쵸? 시끄럽게 얘기를 막 했는데 내가 평소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친구들을 만나서 그냥 간만에 그랬을 뿐이에요. 그랬는데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경쟁적으로 막 더 떠드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 친구들과의 이런 대화 내용이 잘 안 들려. 막 떠들어. 그래가지고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나도 피해도 받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공존하지 못하거나 좀 과하게 됐을 경우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당위보다 이기적인 욕구를 따르는 사람이 많을 때는 이제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얘는 그렇죠. 뭐 새치기, 그쵸? 줄을 서는데 줄을 서시오. 그쵸? 예를 들어서 밥을 먹기 위해서 뭐 줄을 서요. 그런데 나 너무 기다렸다가는 안 될 것 같아. 아니 마트에서 계산을 해요. 근데 나는 한 개야. 근데 앞에 있는 사람 막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좀 새치기를 좀 이렇게 해볼까? 혹은 아니면 막 친구 앞에 괜히 아서 아는 척해. 줄을 막 섰는데 나는 원래 맨 뒤인 거예요. 한 30번째 줄을 섰는데 내 친구가 한 대여섯 번째 있어요. 가가지고 막 괜히 친구한테 아는 척하고. 절대 안 되겠죠. 그쵸? 다른 사람 피해죠. 그럼 줄 쓴 사람은 진짜 잘못돼요. 뭐 어떡해요. 뭐 불쌍하잖아요. 그쵸? 이거 안 되고. 좋지 않은 재료를 사용해서 돈을 벌려는 행위들, 요거 굉장히 문제 많이 됐었죠. 얼마 전에 이제 급식 이런 것들 문제 많이 됐었는데 어떤 어머니였나요? 학생이 막 급식 사진을 찍어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러려고 이거 급식 먹어서 애들 키우냐 막 이런 얘기 막 했었단 말이에요. 애들이 막 무슨 우동 면발 몇 개, 뭐 밥알은 아니겠죠? 밥 몇 숟가락 뭐 요렇게 하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신선도도 굉장히 안 좋고 이렇게 한다고 하죠. 똑같은 금액으로 급식을 하는데 좋지 않은 재료, 풍부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해가지고 돈을 벌려는 행위, 정말 나쁘다라고 보는 부분이죠. 그리고 내 욕구를 자제하고 당위를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당위와 욕구의 조화도 좀 보게 되면 몸에 배도록 반복해서 실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한 번만 할 수는 없어요. 반복해서 해요. 이것은 곧 습관이라고도 하죠. 그쵸? 반복해서 하다 보면 당위를 자연스럽게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이상적인 사례는 공자가 얘기했죠. 70세에 이르러 마음이 하고자, 그쵸? 하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어서질 않았다. 그쵸? 그때 가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내가 법을 어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정말 멋있죠? 그쵸? 정말 멋있죠? 그쵸? 지금은 어느 정도 자제도 하고 절제도 하고 해도 사실 좀 잘 안 되는데 공자님 말씀이 70세에 이르러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법도를 어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상적인 사례인데 이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지금보다 덜 자제하면서 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는 뭐 그때를 바라면서 습관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시사적으로 말을 하고 있고요. 반성과 실천을 통해서 당위와 욕구의 조화에 근접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당위만을 만약에 추구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당위를 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으면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겠죠. 그렇죠? 욕구만을 추구한다. 그러면 이기적인 행동이 되겠죠. 아까처럼 제가 새치기 예를 드렸었는데 난 너무 막 계산을 빨리 한 개니까 계산을 가서 빨리 하고 싶어. 그래서 막 괜히 막 약간 새치기 좀 약간 하고 아니면 이제 줄을 다 같이 쓰는데 왜 가끔 한 번씩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계산대가 한 3-4개가 있어요. 근데 계산기가 한 개만 열려 있는 거예요. 계산대가. 그래서 줄을 쭈르르 섰어요. 근데 다른 계산대에 계산하시는 분이 오셔서 딱 쓴 거야. 눈치를 딱 보다가 뒤에 있는 사람 딱 가. 그럼 좀 약간 그렇죠. 기분 좀 약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좀 약간 배려해주고 아니면 그 사람이 이제 앞에 있는 분한테 가셔가지고 저기 옆에 계산대 됐으니까 먼저 가서 서세요 라든가 아니면 내가 한 개만 계산하려고 딱 했는데 그 좀 많이 있는 분이 이제 오히려 좀 양보를 좀 하시면서 먼저 계산하세요. 우리 좋은 경험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네 조화롭게 하면 정말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바람직한 선택. 도덕적인 사람은요. 결과적으로 욕구와 당위의 갈등 중에서 욕구보단 당위를 좀 따르죠. 그쵸? 그리고 이기적인 욕구를 극복하고 당위를 따르려면 실천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결리 사이에서 얘기를 했죠. 결리 사이라는 것은 논어에 나온 얘기예요. 논어. 우리 바로 공자님 말씀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눈앞의 이익을 그쵸?
지금 눈앞의 이익을 보면 탐내거나 뭐 이 의리를 저버리지 마라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익을 보면 먼저 옳은가를 먼저 생각해라. 그렇죠? 옳은가를 먼저 생각해라. 나에게 이득이 되냐 이런 부분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견리사의라는 얘기는 지금 이익을 보면 옳은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고 견리망의라는 게 있어요. 그냥 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견리망의. 견리망의라는 것은 반대되는 얘기겠죠. 뭐 눈앞의 이익을 보면 탐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보면 옳은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건 견리사이고요. 견리망의는 눈앞의 이익을 보면 탐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익을 먼저 생각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견리사이라는 말이 지금 유사한 단어로 견득사이라는 말로 나올 수 있어요. 견득사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이익을 보면 옳은가를 먼저 생각해라 해가지고 가로쳐서 옆에 견리사이 또는 견득사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중복으로 해서 필기하셔가지고 기억을 하시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의의는 당위에 해당됩니다. 의의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실천이 필요하고 특히 사업가에게 요구되는 태도라고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가 하나 나와요. 표가 다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입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인데 요거 보시면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욕구 진짜 더럽게 많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욕구가 과연 이 7개만 해당될까요? 절대 아니겠죠. 우리의 욕구는 굉장히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요거를 띄워놓은 거는 매슬로우는 하위 단계 욕구가 채워져야지 상위 단계 욕구도 채울 수 있다라고 봤고요. 조금 예전에 매슬로우에 대해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는 원래 5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보세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 및 소속의 욕구, 그 다음에 자존의 욕구, 인지적인 욕구, 심미적인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에서 7단계입니다. 뭐지? 세상이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처음엔 5단계로 시작돼서 지금 심미적인 욕구와 인지적인 욕구가 추가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들이 추가했다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생리, 안전, 애정 및 소속, 그 다음에 자존, 자아실현 5개로 출발을 해서요. 이 사이에 자존과 자아실현의 심미적과 인지적인 욕구가 이렇게 포함이 됐더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걸 보여드린 이유는 요 욕구가 채워져야지 상위 단계 욕구도 채울 수 있다는 부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쯤의 욕구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한번 볼까요? 생리적 욕구 같은 경우는 먹고 싶고 뭐 자고 싶고 뭐 이런 얘기죠. 뭐 그거는 그렇고요. 안전. 위험하고 싶은 사람들 없죠? 그래서 그 안전의 욕구 있고요. 사랑받고 싶고, 그쵸? 어디에 포함되고 싶고, 요런 부분들의 욕구 있죠. 그리고 자존. 여기서부터 좀 갈려요. 자존감. 네. 자존감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존감. 근데 어릴 때부터 자존감 없으셨던 분들은 커서도 그렇다라고 하니까 자존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인지적, 심미적, 그다음에 자아실현. 우리는 지금 좋게 생각합시다. 자아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7단계 중에서 따다다닥 하고 한 7단계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쵸? 좋겠죠? 그래서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7단계 좀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예절과 도덕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해요. 도덕. 사실 요거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좀 제가 한번 써봤는데 도덕의 의미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입니다. 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 그래서 도덕과 과목에서는 도덕에 대해서 묻는 게 굉장히 많아요. 도덕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렇게 객관식 문헌을 고르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 도리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도덕이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도덕의 필요성. 도덕의 필요성은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필요성.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착하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이끌어주는 것을 바로 우리는 도덕의 필요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도덕의 경쟁과 협력의 기준을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더불어 사회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바탕이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도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르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꼭 키포인트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제가 꼭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예절하고 도덕, 뭐 쉬운 얘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생각보다 여기 문제 많이 틀리세요. 네. 예절과 도덕 중에서 뭐 구분 못 하시고 도덕 뭐 좀 좋은 얘기만 나오면 그거 답으로 고르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도덕의 의미 중에서 도리를 따른다. 필요성에서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준다.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키워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내가 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도덕적 행위의 근거를 볼게요. 자율성. 본인의 행위를 자유롭게 선택하기 때문에, 그쵸? 도덕적 행위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성은요, 내 행위를 반성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쵸? 정신적인 능력을 우린 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네 번째, 예절의 의미와 필요성을 좀 볼게요. 아까 오늘 도덕 봤죠? 도덕의 의미와 필요성을 좀 봤는데, 예절의 의미와 필요성을 좀 보면, 예절이라는 건요,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약속한 생활 방식이에요. 네. 그쵸? 좀 약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도덕하고 예절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약속한 생활 방식을 우리는 얘기를 하고요. 예절의 정신과 형식을 좀 볼게요. 정신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해요. 그런데 요거는 보편적인 요소죠. 그쵸? 형식은 고정불변이 아니다.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예절은요, 시험이 나오게 되면 이 형식적인 부분이 나오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절은 어디서나 형식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여기 한국이죠. 물론 이제 외국에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곳의 예절과 이곳의 예절이 다릅니다. 그쵸? 그런 부분들 아시죠? 그리고 뭐 한복을 입었을 때는 뭐 절을 하는데, 양장을 했을 때는 뭐 목례를 한다거나 인사를 한다, 이런 부분들도 예절이에요. 형식이 달라진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절은요, 형식이 변한다라는 부분을 꼭 포인트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고정불변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절, 그쵸? 그래서 정신하고 형식이 조화가 돼야 되는데, 형식만 좋아하면 알맹이 없는, 그쵸? 껍질일 뿐이죠. 껍데기일 뿐이고요. 정신만 존재하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충분히 조성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격가지로 조금 알아두시고요.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형식, 고정불변이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예절에 대해서는 그래도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를 드릴게요. 네, 그래서 기억을 꼭 하셔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도덕하고 예절의 관계를 조금 보셔야겠죠. 예절을 잘 지키게 되면은 뭐 도덕 실천의 첫걸음이다, 이런 거는 너무 뭐 자연스럽고 당연한 얘기고요. 예절은 다양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일정 형식에 따라서 해준다는 거죠. 요거 일정한 형식. 예절은요, 항상 형식을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이 나오게 되면 예절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형식이 뭐 불변하지 않는다, 불변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인 인간에게 훌륭하게 살 수 있는 뭐 길을 알려준다, 이런 건 당연한 거고요. 예절을 잘 지키면서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동서양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예절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부분 있잖아요. 예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쵸? 그래서 동양에서 예절이 다르고, 그쵸? 형식이 다르고, 그 다음에 서양에서 형식이 다르다라는 부분을 제가 저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할 때 인사하는 부분만 생각해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그냥 한국에서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지금은 이제 정장을 입고 있죠. 정장을 입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인사할 때는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하겠죠. 그쵸? 그래서 제가 한복을 입으면 이렇게 절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아니면 제가 이제 좀 약간 좀 껄렁껄렁하게 옷을 입었다 그러면 안녕 막 이렇게 너무 어색하죠. 죄송해요. 그쵸?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제가 여러분을 뭐 무시해서 뭐 안녕 왓썹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갖춘 복장이라든가 상황과 태도에 따라서 그렇게 인사를 해도 내 마음의 의미는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인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이 뭐 이렇게 똑같이 하고 싶었고 이렇게 목례를 하더라도 똑같이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절을 하더라도 똑같이 하고 싶었지만 형식만 달라진 거죠. 어떤 건지 구분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저 밑에 동서의 공통점 차이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절하고 도덕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어려운 부분은 없고 예절 부분에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바로 형식적인 부분이에요. 형식적인 부분. 그래서 그 부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양심과 부끄러움을 좀 볼게요. 양심이라는 거 우리 아주 기본적인 키워드 있죠? 마음속의 재판관. 요거는 우리 무조건 양심. 그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양심에 대해서만 묻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 나오는 게 있죠.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는 마음의 명령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중요한 키워드는 그냥 마음속의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의 재판관 얘기 나오면 무조건 양심입니다. 네. 마음에서 법으로 제재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 뭐 누가 와가지고 딱 내가 뭐 잘못해서 양심에 좀 거슬리는 행동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와서 뭐라고 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기 때문에 양심은 재판관이고 그리고 분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부정하기는 좀 어렵다. 그쵸? 이 부분은 다 심령적으로 아시죠? 그래서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양심이 살아있고 존재함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은 좀 부끄러워요. 그쵸? 부끄러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새치기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새치기 다들 한 번씩 해보셨죠? 저도 해봤어요. 학교 다닐 때 해봤는데 하고 나면은 조금 부끄럽죠? 그쵸? 우리 이제 학생들 말로 이제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도 있는데 조금 부끄럽죠? 내가 조금 밥 빨리 먹고 내가 놀이기구 좀 빨리 타고 이렇긴 한데 이렇게 확 새치기 팍 했다가 이렇게 주변 잠깐 보죠? 그쵸? 이게 왜 그래요?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양심이라는 건 누가 제재하진 않아요. 물론 제재할 수 있어. 지금 자네 뭐하나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안 보이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새치기 한번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가 있진 않아요. 그냥 부끄러운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거는 마음속의 재판관 부분만 기억을 하시고 내가 부끄러운 부분에 대해서 느낄 수 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양심은 다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진짜 쉽죠? 그렇죠? 도덕하고 예절보다도 쉬운 거예요. 예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난해해요. 안 배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질문에 나오거나 이제 객관식 문항으로 나오면 틀릴 수가 있어요. 형식이 변할 수 있다. 뭐 요렇게 나올 때 굳이 그냥 곱씹어 보면 이게 답이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양심 같은 경우는 마음속의 재판관 그거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 양심하고 도덕의 관계도 좀 봐야 돼요. 도덕적 판단의 기준에서는 양심이 없으면 옳고 그름을 구별하기가 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남들에게 폭력을 저질렀어요. 폭력을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좀 양심이 있다면 나중에 이제 막 그렇게 일을 막 폭력을 저지르고 나서 좀 부끄러움을 느끼겠죠. 내가 그랬으면 안 됐었는데 내가 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흔히는 무슨 패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폭력이라든가 뭐 이제 더 안 좋은 죄질의 죄를 지었을 때 그럴 만했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굉장히 무섭죠. 그런 사람 양심이 없는 부분도 당연히 깔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사람에게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말을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판단의 기준에서는 양심이 없다면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양심을 어길 때 부끄러움과 양심이 가책을 느끼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좀 잘못된 행동을 좀 뉘우치게 되고 좀 고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양심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잘된 일은 습관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공자님께서 어쨌든 나중에 가서 열심히 이렇게 습관을 잘 들이게 되면 나중에 가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좀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습관의 중요성을 나타낸 건데 바로 잘한 일은 습관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하고요. 잘못된 일은 고치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반성하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나 나 노력도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도 당연히 아실 거고, 다른 사람의 양심적인 행동이나 뭐 다른 사람, 어떤 사람 좀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삶을 본받으려는 여러 가지 태도들도 당연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대해서 조금 봤는데 양심의 기원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될 것 같죠. 선천설 들어보셨죠? 선천설은 선천론이라고도 해요. 선천설은 선천론이라고도 해서 선천론 혹은 자연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의미는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양심을 지니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꾸지 않으면 악한 행동을 저지르게 된다. 이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갖추어져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갖춰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부분이 바로 선천선이고 선천론이라고도 하고 자연적으로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자연설이라고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나를 보시면 성선설에 기초한 이론으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성선설 아시죠? 그쵸? 선한 본성입니다. 선한 본성. 그쵸? 선한 본성에 기초한 이론으로 인간의 본성은 원래부터 좀 선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랑 다른 부분은 아시죠? 성악설 들어보셨어요? 성악설.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 그쵸? 악하다라는 부분. 그럼 성무선악설. 요거 같은 경우는 사람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뭐 요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선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선천론, 그다음에 자연설, 그다음에 성선설, 그다음에 성악설, 성무선악설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다 이거예요. 그럼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도 좀 보셔야겠죠. 그쵸?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은 제가 아까도 표시를 해드렸었는데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반성. 내 행동을 돌아본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랬을 때 내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습관은 많이 강조해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히 우리 공자님께서 습관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습관, 양심하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끄러워하거나 반성을 해야 된다. 부끄럽다라는 단어, 근데 반성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양심을 기억하시는 키워드는 반성, 습관, 부끄럽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기억을 하신다면 양심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지금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에서는 저희가 좀 살펴봤죠. 그랬을 때 어떻게 처음 같이 가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도덕의 의미 좀 쉽다고 생각이 좀 되시나요? 사실 도덕의 의미에서 도덕, 그 다음에 예절, 양심 이렇게 세 파트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당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단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이 단어적인 부분이 정립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아마 좀 하시기도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부분, 그다음에 양심의 구분, 예절의 구분, 그다음에 이제 양심적인 부분들 다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뭐 공부를 하신다면 그다음에 도덕을 공부하실 때 용어 때문에 이제 제가 헷갈릴 수도 있다는 부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제 수업은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단어에 대해서 뜻도 좀 말씀을 드리고 뜻에 대해서 아실 때까지 강조하고 반복하면서 학습하시는 부분들 해드릴 테니까요. 어쨌든 간에 잘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파트에서는 도덕적 주체로서 나에서 삶의 목적과 파트를 보도록 하고요. 저는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